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요즘에는 너무 코로나 확산세가 빨라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돼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개인이 자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염려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한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9일 토요일이고요. 3주차 수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을 둘로 나눠서 오늘 뒷부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이 영역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페 공지사항에도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조에리 창을 통해서 자아의식 모델 같은 것을 나는 어떤 유형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객관적 검사를 해보면 자기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쉬움을 얘기하시고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가지고 있는 검사지를 카페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집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한 것을 다시 저한테 메일로 비대면 수업 확인서처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채점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시 당신은 이런 유형입니다 라고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이런 분만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비대면 수업 출석 일수에 체크를 한다든지 수업 성적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아쉬워서 하시고 싶은 애에 대한 배려니까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42페이지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이 영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숫자 표시를 한 것은 페이지 수라는 건지 아시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스트레스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스트릭투스 혹은 스트링게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제 어원을 얘기를 했고, 이 말이 17세기에는 그 스트레스를 곤란, 역경, 고뇌 이런 뜻으로 썼고 18세기에 와서는 강압, 압박, 긴장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분투 이런 말로 썼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복잡함,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연구의 시작이고 관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여기에 이 열받는다, 시험에 빠졌다, 미치겠다, 고민이다 이런 말로 교재에서는 썼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또 많겠죠.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제 와서는 내가 밖으로부터 오는 자극과 더불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적 정의로는 환경의 자극과 이 자극에 대한 유기체적 또는 체계적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요구라든지 강압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내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아주 갈등 상황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도 어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 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달고 살아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환경의 자극이에요. 공부하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있어요. 또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과 내 내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갈등 상황, 고통 상황을 스트레스라고 아이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라는 거를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1400년대부터 쓰였으나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그렇게 오래 사용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느 때부턴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에게 물어봐요. 요새 뭐 증세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자주 아파요. 머리에 두통이 자꾸 와요. 뭐 어깨가 자꾸 결리고 어쩌고 저쩌고 환자들이 자기 증세를 얘기할 때 의사들이 뭐 여러 가지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들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쭉 내려오면서 현대에 와서는 인간들이 경험하고 호소하는 모든 신체적인 질병의 원인도 스트레스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것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터 캐논이라는 사람이 안정상태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안정상태를 위협하는 사건이 스트레스고 그 결과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원하는 상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 근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것이 월터 캐논의 그런 관점입니다. 정적 스트레스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순기능 스트레스, 적정 수준 스트레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이유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인간이 도전을 추구할 때 흥분하는 것처럼 운동 경기를 관람하거나 생활의 변화로부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스트레스를 이유 스트레스라고 하죠. 순기능 스트레스 또는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이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보내는 것 분명히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성취감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내가 그때 그 선택하기를 힘들었지만 참 잘했어. 그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어. 이런 좋은 효과가 있었어.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의 스트레스지만 그것은 유스트레스, 순기능 적정 수준의 좋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놀이동산이라든지 뭐 이런데 놀이동산이라는 말이 옛날 말인가요? 하여튼 그런 데를 가서 뭐 놀이기구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공짜로 타지 않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놀이기구에 처음에 탔을 때 사실 죽음을 경험하는 공포라든지 아주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지만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스트레스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 아주 청룡열차 뭐 이렇게 저는 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 놀이기구를 몇 분간 타고 나서 그 공포 가운데에서 짜릿한 모든 경험을 하고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스트레스 확 풀리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정말 죽음에 근접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쌓여있던 어떤 묵은 감정, 그런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나태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말 후련하다. 이게 정적 스트레스예요. 돈까지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 의미의 부적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역기능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긴장 상황을 말하고 역기능 스트레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어떤 손상을 받고 몸도 아프고 굉장히 기분도 우울하고 분노도 치밀고 이런 나를 손상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부적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개념,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43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스트레스, 신체적 반응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스트레스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하나는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초점으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1번. 두 번째는 생활 환경 내에 자극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 대학교 입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우리 아이가 계속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만 몰두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쟤를 타이르고 저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다 생활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이 생활 환경 내에서 자극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이나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은 이렇게 세 가지. 신체적 반응의 관점, 생활 환경 내의 자극으로 보는 관점,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뭐냐면,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나에게 어떤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자극이 왔을 때 내 안에서 그거를 대처하고 해결하고 벗어나려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상호작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세 번째,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자극과 이 자극에 대한 유기체적 또는 체계적 반응 사이의 교환에 의한 산물로 보는 관점, 지금 세 번째 설명한 것이 여기 다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43, 44페이지에 첫째, 둘째, 셋째를 쭉 설명을 해놨고, 45페이지에 스트레스, 그럼 첫째, 둘째, 셋째에서 첫째 무슨 신체적 반응과의 관점, 생활 환경 내 자극으로 보는 관점, 자극과 반응의 역동적 상호관계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봤는데, 결국 45페이지에 보시면 스트레스라는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교환에 의한 산물로 보며 환경적 요구와 정서적 갈등 또는 환경적 요구와 내적 요구 중 어느 한쪽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 요구와 환경 간의 부적합에서 발생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나?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 안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환경과 유기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환경적 요인, 내적 요인, 이 얘기가 결국 압축해서 쉽게 풀면 내가 원하는 것, 때로,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유기체의 욕구예요. 근데 밖에 환경적인 요구, 내가 원하는 대로 밖에 모든 조건이 따라오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란 미리 가지고 있는 적응의 범위를 능가하는 요구를 인지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수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우리의 적응 기제가 과중할 때 발생한다. 예,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은 몸에, 정신에, 그 다음에 사회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모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외적 자극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측정 방법에는 생리학적 측정이 있고요. 생활사건 측정이 있습니다.
생리학적 측정은 의학적인 접근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혈압, 심장박동, 호흡 등 신체 반응을 측정해서 지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이만큼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의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생활사건 측정은 생활 적응의 스트레스를 수치화해서 그것을 내가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내가 무슨 교통사고를 내서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야, 다행이다,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 이런 식으로 넘긴다면 같은 사건이어도 스트레스의 지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사건 측정은 개인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내가 어떤 성격이라든지 인지구조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냐에 따라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어도 스트레스 지수는 아주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혼란 측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리차드 라자루스가 동료들하고 연구했는데, 날마다 바뀌는 경험과 상황에서 새롭게 해롭거나 위협적인 건강 상태를 주요 생활 사건보다 매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생활 사건 측정은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있는 표 2-1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최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거기 있는 4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순위 1. 배우자 사망, 2. 이혼, 3. 부부간의 별거, 4. 감옥, 시설 감금, 5. 가까운 가족 사망, 뭐 이렇게 쭉 순위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그러면 그 옆에 평균값이 나와요. 평균값을 쭉 더해서 그것이 내가 몇 점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나의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홈스와 라헬이라는 사람이 이 측정 도구를 연구했는데, 외국에서는 배우자 사망이 1위예요. 스트레스 1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 사망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가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양에서 연구되어진 생활사건 측정을 가지고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홈스와 라헬은 43개의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 표에 보면 44개예요. 마지막이 설날과 명절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경험하는 또 스트레스의 유형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설날과 명절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제일 마지막 항목에 스트레스의 항목으로 추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4개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하는 생리학적 측정이고, 두 번째는 생활사건 측정이고, 세 번째가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일어난 거보다는 매일 나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를,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인지하는 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라면 내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아이들이 등원해서 집에 귀가할 때까지 뭐 아침에 아이들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 먹여야 되고, 점심 먹여야 되고, 수업 진행해야 되고, 낮잠 재워야 되고, 또 수업하고 아이들 씻겨서 집에 귀가하고, 이런 똑같은 패턴의 일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언제 제일 힘들어하고 언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는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매일 혼란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라자루스가 연구한데요. 생활과 이를 받아들이는 인지구조의 관계, 즉 생활사건 그 자체의 객관성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요인과 결과를 보세요.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스트레스의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 환경 요인 셋으로 구분하는데 여기 있죠. 표에 2-2를 보시면 개인적 요인, 대인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고요. 개인적 요인은 생물, 생탁적, 성격,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심리, 사회적, 환경 요인은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이렇게 나눠서 나에게 스트레스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가, 관련 요소는 뭔가 이렇게 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49페이지 보세요. 예, 이거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써놨는데 요거보다 그 앞에 49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질병의 확산 속도를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같은 병에 노출이 돼도 스트레스에 이렇게 심하게 노출된 사람은 그걸로부터 받는 손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정서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궤양이나 알레르기, 수족냉증, 질병 등 이런 신체적 증상이 있고 불안, 자존심 저하, 변덕, 분노, 정서적 에너지 고갈 이런 심리적 증상도 또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 위축, 사회적 기능 저하 등 사회적 증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를 여기 교재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가 49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여러 학자들이 나옵니다. 테오렐, 스트레스가 탈진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 다음에 란드스베르기스는 면역의 저하, 약물의 의존, 카페인 및 알코올 음용을 증가시킨다. 우리 보통 뭐 이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해결하는 방법으로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대기업 뭐 회장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약물에 의존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 많이 봤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의 스트레스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는 우리 뭐 면역 기능의 저하는 일반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다 몸에 손상이 오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시면 미울러라는 학자도 나옵니다.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도가 우울증의 발생과 경과에 특히 중요하다. 나를 인정해주고 도움이 되고 주변에서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서 그 문제를 감당할 때 발생하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심각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어라는 사람은 생활 변화에 따른 심각도가 정신적 고통의 증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트레스 사건이 많은 사람이 높은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낸다.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다 우리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르반 50페이지 보시면 정신분열병 환자는 사회 환경에 민감하고 스트레스 사건이나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보와 브론디는 미숙하고 약한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하면 매우 경직되어 있고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방어에 의존하므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붕괴되어 정신과적 문제를 나타낸다라고 이 두 학자는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몇몇 학자의 이야기를 교재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빨리 읽고 넘어간 거는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각자가 다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손상을 주는가,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쭉 간단히 소개를 하고 스트레스가 이런 후유증을 가져온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50페이지 보시면 손명자나 손경희 씨가 또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어떤 후유증이 있다, 원인이 뭐다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정신질환을 발전시킨다 라고 얘기했고, 신체 질환 또는 정신생리 질환을 야기시키는데 소화성 궤양, 소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식사했는데 그렇게 소화가 잘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예민한 것이 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반드시 체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내 정신세계에 내 몸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소화 기능에 약화를 가져오고요. 당연히 두통 오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일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머리에다 흰 질끈 동요 매고 자리 깔고 눕잖아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냐? 있대요. 약간의 압박을 줬을 때 효과가 약간 있지만 본질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만성 두통이 있고 천식, 관상 동맥 질환, 급사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돌연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고혈압, 혈압이 증가하는 거, 암의 발생, 그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PTSD, 적응장애 이런 다양한 질환이 따라오더라. 후유증이 스트레스가 높고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면 4배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는 비중이 4배 정도 높게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정리한 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왜 같은 문제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의 기질의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는 성격도 들어가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생물학적 요인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굉장히 뭔지 큰 일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 성격이 무던해. 이런 거는 유전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사람들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이 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4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정신건강을 위협해서 더 나아가 정신질환으로 발전시킨다. 건강과 질환은 다르죠? 질환은 이미 병으로 명명이 된 상태가 질환이고요. 정신건강은 아직까지 병으로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정신건강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질환으로 발전이 된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악화시키고 고혈압이나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해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는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게임 업체 회장도 자살을 해서 사회적으로 쇼킹한 사건이 됐었는데,
이거겠죠. 알고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결정이 난 것 같다는 아쉬움이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51페이지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우울증, 폭력, 고혈압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것의 결과로는 사고나 자살이나 살인이나 뇌졸중, 발작, 당뇨, 그다음에 이런 질환, 고칠 수 없는 질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방지하고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를 중요하게 다루자는 얘기가 오늘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보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와 전략 방법에 보면 우리 목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완벽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스트레스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일련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가 요번에는 비대면 수업에서 이거를 과제로 내드릴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에서 보면 객관식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복잡하지만 써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걸 오늘 비대면 수업에 출석 확인하는데 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 보호와 위로를 주는 모성적 사람에게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까칠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독이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는 너 이게 잘못했어. 네가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다독다독 위로해주고 수고했어. 참 그동안 애썼는데 그래.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호와 위로해주는 모성적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기 통제, 즉 문제를 넘기고 좌절과 불안을 견디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몰입해서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그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있고요. 울고 웃고 맹세하는 등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대면 수업에서 잠깐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막 분노가 치밀고 억울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바다를 보면서 실컷 울어라 그랬더니 정말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어떻게 그래도 제 말을 받아들이고 바닷가에 가서 혼자서 차를 세워놓고 엄청 울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그 문제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안면곤란, 기면상태 등 회피와 철회의 방법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기탄 없이 대화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은 속에다가 담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내적 반성을 하고 합리화하는 등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목적 없는 활동으로부터 긴장 해소.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 작업이라는 걸 한다고 그러죠.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그 곰인형에다가 눈 달기 이런 거 한다고 그래요. 콩세기 할머니들 까만 콩 하얀 콩 섞어놓고 그거 분류하는 거 콩세기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자기가 화초를 기르는 걸 좋아하면 화분 갈기를 한다든지 구준잎 띄워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종교활동하는 거 되게 좋지요. 교회를 다니면 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절에 불교를 내가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 또 절에 가서 그런 깊은
수련을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이런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 대처가 53페이지부터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신체 유지를 위한 행동 전략, 신체 자극을 깨닫고 스스로 이완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체하기도 하고, 뭐 근육이 뭉치기도 하고, 허리에 요통이 오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이런 신체 자극이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작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인지 전략,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바꿔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지 전략은. 내가 여태까지 나는 꼭 이번에 승진을 해야 돼. 이게 나의 인지예요. 근데 안 됐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승진해서 안 됐어요. 승진 기회에서 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오케이. 이번에 안 됐어?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해보지 뭐. 인생이 뭐 이렇게 단거리만 있는 건 아니야. 42.195 마라톤도 있어. 내가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지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유지 전략. 사회적 지지를 위한 대인관계의 상호 능력을 증진시킨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방 전략. 제일 뭐니 해도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직장, 학교 생활 이런 내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부속으로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생활 집단에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사건은 미리미리 대처하고 피해가고 해결하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레스에 우리가 직면을 했다면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가 나한테 발생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신경질보다는 평안한 마음, 언쟁보다는 그냥 자제하는 거, 화를 내는 노여움보다는 평화로움, 피곤함보다는 신선함, 녹초감보다는 활기참, 시간 계획을 짜고 규칙적인 운동, 이완운동, 다른 사람과 대화, 과욕금지, 현실적인 생각을 해라. 과도한 스트레스면 일을 잠시 중단하고 상담을 받던지 뭐 나를 쉬게 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라. 참 말은 쉽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 옮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타요. 처음부터 잘 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몇 번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에이 나 이거 안 할래 라는 포기도 했다가 그래도 또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럴 때 어느 날 익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나를 관리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신경질보다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 그런 상태의 나를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을 하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쉬운 말이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표가 있어요. 이 표가 2-4인데 증상별 스트레스 관리법이라고 했는데 특수 상황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하는 게 효과적이냐? 점진적 이완, 호흡 기법, 그 다음에 대처 훈련, 사고 중단. 요것이 특수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면접, 무슨 마감을 앞두고 있는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점진적 이완, 호흡기법, 대처훈련, 사고 중단을 주로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표예요. 보시면 이해가 다 되십니다. 두 번째만 더 한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가족관계라든지 관계에서 불안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우자라든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 이완, 호흡기법, 그 다음에 자기주장 훈련. 내 생각을 막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설득시키고 내 안에 있는 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이 자기주장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서부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 소개합니다. 호흡조절기법, 점진적 근육이완기법, 온냉교대요, 명상기법, 자율적 이완훈련 이렇게 5가지를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재를 한 번씩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아주 하기 쉬운 거는 호흡 조절 기법이에요. 심호흡하는 거. 심호흡을 보면 예전에 어른들 속상하고 힘들 때 한숨을 아휴 하고 쉬잖아요. 그게 바로 호흡 조절 기법이에요. 근데 한숨은 굉장히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도 주고 습관이 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건데 기준은 여러분들 너무 단전호흡도 해보신 분도 있고 복식호흡도 훈련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들숨보다는 날숨이 길어야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마시는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내쉬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길게 내쉬는 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거는 들숨과 날숨이 다 편안하게 조정이 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숨이 훅 하고 들어 마시는데 훅 하고 내쉬지 못했을 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식적으로 들숨을 짧게 날숨을 길게 해서 내 안에 어떤 묵은 감정, 불편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훈련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냥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시간 날 때 보시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목욕을 찬물, 뜨거운 물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이 중에서 하나 찾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길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저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속히 완전하게 이 코로나가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4월부터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또 즐거운 생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런 상황이 없지는 않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